아, 토요일 날 아주 귀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설명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김용원 관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면은 저희가 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1차 준비 지금 하시려고 오신 거죠? 1차 시험. 예, 그래서 오늘로 아마 D-98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이제 좀 피치를 올려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설명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저희 학원에 대해서, 연구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관세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아직 좀 이렇게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관련된 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제 학원의 교수진하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의 이제 커리큘럼, 사실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커리큘럼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뭐 FT 관세무역 연구원이고 그 이제 법인 이름은 이제 법원에 등록된 등기가 된 법인 이름은 연구원이고요. 근데 학원에서 이제 학원업을 하려면은 교육청에 등록할 때는 학원이라는 명칭을 꼭 달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두 개가 쓰이고 있는데 둘 다 뭐 저희 학원 이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역과 통관과 관련된 전문적인 이제 학원으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려고 이름을 이제 그렇게 지었고, 처음에 질 때는 약간 좀 이상했어요. FTA 관세무역 이게 별로였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 FTA를 검색을 해도 걸리고, 관세를 검색해도 걸리고, 무역을 검색해도 걸리고 해가지고 꽤 많이 이제 유명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관세사 전문 시험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관세 무역이라든가 이런 쪽의 자격증으로 점점 이제 넓혀가고 있고, 원래 최종 목표는 관세와 그 무역 전문 대학교를 하나 만드는 게 꿈이긴 해요. 저기 일산 쪽에 가다 보면은 세무 전문 대가 있습니다. 웅지 세무대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거기가 원래 웅지라고 하는 데가 세무사 학원이었어요. 학원이었다가 이제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세무 공무원이라든가 관세 공무원, 그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이제 기숙학교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이제 대학이 됐거든요. 그래서 관세도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리란 법은 없으니까 최종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설립한 지는 이제 한 7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상을 좀 많이 탔고요. 그리고 이제 13년도에 저희가 개원이 돼서 저희 학원 출신의 합격자들이 14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90명 중에 이제 78명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강한 친구들이 있고, 요 밑에 있는 숫자는 2차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2차 모의고사는 관세사는 좀 특이하게 6개월이 진행이 돼요. 되게 길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수강하는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학원 출신이라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넘어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95명을 뽑은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래 90명만 합격을 하는데 올해는 이 평균 60점 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아져 가지고 95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95명 중에 94명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강한 친구들이고, 2차 모의고사도 이제 한 80명 정도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저희 학원이 특별히 뭐가 뭐 좋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그 시험이 점점점 어려워지면서 그다음에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올해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 기간이 38개월이에요. 예, 그럼 3년이 넘는 거죠. 훨씬 만으로 치면은 거의 뭐 3년이 넘고, 횟수로 치면은 4년, 뭐 심지어 5년이 될 수도 있는 막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장수생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숫자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좋지만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수생이 많아진다는 거. 자, 관세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보면 관세법이 따로 있지만 관세사법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관세사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법처럼. 그래서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서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세사가 뭐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보통 국가 8대 자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8대 자격이라고 하면 변호사 있고, 변리사 있고, 그 다음에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등등등, 우리가 딱 들으면 돈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이제 전문직들이 국가 8대 자격인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라고 부르면 원래는 안 되는 거고 국가 자격이에요. 그래서 국가 자격은 무슨 뜻이냐면, 법률에서 뭐 회계사법도 있고 세무사법도 있듯이 변호사법도 있고 관세사도 관세사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딴 사람이 하면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의사 같은 경우 의사들은 면허란 표현 쓰죠. 의사 면허. 그래서 의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 어떤 의료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잡혀가죠. 예. 그게 국가에서 주는 어떤 면허거든요. 관세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관세사법에 있는 업무는 관세사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자격증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자, 그래서 굉장히 관세와 통관 쪽에서는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게 관세사인데 그 주요 업무가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일단은 수출입 신고를 그 수출입하는 기업들이 직접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직원도 새로 뽑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관세사를 보통 통해 가지고 대행을 해서 수출입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세무서에서 왜 세무조사 나온다는 말은 들어봤죠? 어떤 기업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못 냈는지 탈루한 거 있는지 없는지 이제 흔히 말하는 탈탈 털러 들어와요. 예, 그럼 보통 아무 이유 없이 오진 않거든요. 다 조사 결과 뭐가 있으니까 이제 오는 건데 관세청도 그런 게 있죠. 세금을 걷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심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사.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입 신고하는 건마다 심사를 하진 않고 보통 2년치, 3년치를 모아갖고 심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2, 3년 동안 세금을 만약에 덜 내왔다면 그게 나중에 누적이 돼서 한꺼번에 추징이 되기 때문에 그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화물에는 부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이 다 붙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추징하다 보면은 몇 천억이 되기도 해요. 대기업은. 그럼 그거를 이제 순순히 내진 않겠죠. 한번 좀 개겨 보겠죠. 그죠? 우리 말이 맞다고 관세 당국의 말이 틀리다. 우리 말이 맞다라고 한번은 이제 싸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관세사들이 또 이제 심사나 심판 대행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관세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과목은 좀 이따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내년 시험의 자격 일정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3월 28일이고 2차 시험은 6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2월 17일부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시험일만 생각을 하고 원서 접수일은 깜빡하고 있어가지고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서 접수일도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반드시 표시를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사에 합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뭐 회계사 합격하면 회계법인으로 많이 가고 대부분 변호사 합격하면 어디 가요? 법무법인. 바로 개업은 못하잖아요. 법무법인 일단 많이 가듯이 관세사도 합격을 하게 되면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일단은 취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거의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인은 보신 적 있어요? 관세사 사무소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아, 직장에서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내가 관세사가 되면 쟤보단 잘하겠다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자, 그 아무래도 그 법원 근처에 가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 많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세무서나 뭐 국세청 이런 데 근처에 가면 세무사 직원 사무소가 쫙 있듯이 관세사 사무실이 많은 데를 가려면 세관 근처를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서울에는 세관이 서울세관이 저희 논현동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가면은 관세사를 좀 볼 수 있긴 한데 더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이나 부산항 이런 쪽에 가면 이제 더 많이 볼 수는 있긴 하죠. 그래서 내륙지에서는 잘 보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세사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일단 관세법인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관세사를 뽑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통관취급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관세법상 용어긴 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냐면 어떤 종합물류기업들 여러분들 큰 물류기업 들어봤죠?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CJGLS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게 단가? 예, 현대차 주로 운송하는 업체가 있죠. 글로비스, 그죠? 삼성은 SD 뭐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LG전자를 주로 운송하는 업체가 판토스라고 있고 그런 대형 물류 기업들이 관세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자기 통관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관세사는 채용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관 취급법인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특송 다 아시죠? 페덱스나 DHL이나 이런 회사들은 주로 이제 인천공항에 사무실이 쭉 창고랑 같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통관할 때 관세사의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면은 공항 근처에서 일하는 게 꿈이에요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말리죠. 섬이야 섬. 우리나라 공항은 그죠? 거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활주로도 옆에 있고 뭐 있어 보여 갖고 되게 좋은데 거기는 대리 기사님들도 잘 안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한번 나갔다 들어오려면. 그래서 웬만하면 서울 쪽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게 좀 좋긴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합격을 하게 되면 많이 가는 곳이 수출입 대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수출입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보통 신규 관세사를 뽑아가진 않아요. 보통 이제 경력이 되는 그런 분들을 뽑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법인이라든가 통관취급법인에서 근무를 쭉 하시다가 이제 거래 관계상 알게 되는 그런 거래처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죠. 자네 우리 회사 와서 일할 생각 없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출입 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기회도 생기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관세직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좀 더러 계세요. 관세직 공무원은 관세사를 따게 되면 보통 7급으로 갑니다. 7급으로 가고 가산점이 5점이 주어져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굉장히 아주 작은 점수 차로 이게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가산점 5점이면 꽤 큰 거죠. 그래서 공무원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회계법인이라든가 법무법인에서도 관세사를 좀 채용하긴 하는데, 회계법인은 한때는 이 FTA 컨설팅 붐이 막 불면서 관세사를 많이 채용을 좀 했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시장이 좀 약간은 이제 거의 정착이 됐고 이제 죽어가는 분위기라 요즘은 그렇게 많이 뽑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어떤 경력직을 좀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신입 관세사가 갈 수 있는 곳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세사가 되시게 되면 관세법인 쪽으로 거의 다 가실 거고요. 취업이 다 되나요?라고 하는데 90명밖에 안 뽑잖아요, 여러분. 전국의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은 천 몇백 개가 있는데 90명밖에 안 뽑으면 뭐 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면접 볼 때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쟤 뽑으면 이상할 것 같아. 이런 것만 아니면 다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뭐냐면 합격 후에 진로를 자꾸 걱정을 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러죠. 일단 붙기나 하시라고. 붙는 게 더 어려워요. 2차 시험은 15대 1이에요. 15대 1. 2차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알파고의 영향 때문에 이세돌도 얼마 전에 1승 1패 했다고 하는데, 자, 알파고의 영향 때문에 앞으로 AI가 모든 직업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관세사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신문에도 나왔죠. 세무사, 회계사가 없어질 직업 되게 상당 부분에 있고 막 그렇게 하던데, 뭐 관세사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노동부 산하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2년마다 한 번씩 직업의 전망을 발표하는데, 관세사 같은 경우 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사람이 판단을 하고 실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AI가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에요, 여러분. 관세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관세를 계산해 주는 직업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물론 그 업무 중에 일부긴 하지만 관세를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건 여러분 그 뭐 법인세니 뭐 이런 세금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수입 가격 곱하기 몇 프로 하면 그게 관세예요. 그걸 꼭 컴퓨터가 해야 돼? 사람이 해야 돼? 우리 전문가가 해야 돼?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관세사는 관세보다도 통관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와가지고 야, 자유무역이 되고 통관도 없어지고 통관이 없어요. 자유무역이 되고 관세도 없어지는데 관세사를 왜 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거기서 말문이 막히면 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무식한 놈아 이러면서 관세사는 관세를 계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통관. 그래서 FTA가 된다라는 건 관세를 서로 면제해 주는 거죠. FTA가 된다고 해서 통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를 했죠. 그럼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건도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세사는 통관 대행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어지고 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최근 많은 나라 FTA 체결했고 교역량이 증가하고, 근데 이거는 2년 전 얘기죠. 지금 트럼프 아저씨 때문에 난리예요, 전 세계가.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무역 분쟁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학생이실 텐데 학생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게 있어요. 사실은 많이 무역이 위축되고 교육도 위축되고, 무역이 위축되면은 관세사도 어떻게 돼요? 할 일이? 무역이 많아져야 관세사도 많이 할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좀 어느 정도 이게 제자리로 오게 되면 관세사들은 많은 이제 할 일이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측면을 여기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인터넷 환경 발달에 따른 개인 통관 및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관세사들이 개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다 소비자의 입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역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상품을 소비재만 생각해요. 소비재 우리가 직접 사서 쓰는 소비재 무역만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차지하고 있는 재화들은 어떤 걸까요? 소비재가 아니고 뭘까요? 부품, 원료 뭐 이런 것들이 절대 다수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다 기업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 직구가 늘어나서 뭐 관세사 일이 줄 거다라는 건 한국고용정보원이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국제 어떤 경기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에 숫자가 좀 많이 나왔는데 관세사 시험이 한 10년 전, 9년 전, 2010년만 하더라도 1차 시험 응시하는 친구들, 접수하는 친구들이 1,7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가장 피크를 찍었던 게 2015년도에 3,800명. 예, 2배 이상이 확 늘었다가 지금은 조금씩 줄어가지고 올해 2019년도에는 1차 접수 인원이 2,758명 정도가 이제 접수를 했고요. 접수를 2,758명이 했는데요. 시험에 응시는 2,087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700명이 노쇼를 한 거예요. 예, 좀 그래요. 자, 그래서 1차 합격자가 624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00명 응시한 사람들 중에 합격자가 600명이면은 30%가 조금 안 되는, 좀 넘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차는 보통 합격률이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1차 시험에 응시하는 2,000명이 정말 다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잘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를 이제 수강 진도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강하고 있는지. 근데 반 이상이 다 안 들어요. 예, 접수만 해놓고.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다 끝까지 한 사람들은 거의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이 여러분 말로 이제 헬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예. 1차를 600명 뭐 이렇게 뽑아놓고 기존에 합격했던 친구들 중에 떨어진 친구들이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2차 시험 응시 대상이 1,300명이었고요, 올해. 예, 그 다음에 합격자가 90명, 95명이니까 2차 시험 그 경쟁률이 11대 1, 뭐 12대 1,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붙었다고 절대 좋아하실 건 아니에요, 사실은. 2차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사 시험이 요거는 조금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른 시험들은 1차가 좀 경쟁률이 높고 2차는 한 2.5대 1, 3대 1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1차가 좀 힘든데 관세사는 1차가 너무 쉽고 반면에 2차가 너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장수생들이 좀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몇 살 정도 되나요? 공부하는 분들이.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합격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합격자 평균 나이가 28세예요. 28세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여러분. 평균. 예. 평균을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면서 다 다른 것도 같이 배웠잖아요.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배운 이유 다 알죠? 다 28살 언저리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20대 중반, 뭐 남학생들은 한 26, 7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한 20대, 그래도 20대 중반은 되겠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50살 드신 분도 합격을 하셨고 위에 있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몇 분 좀 계셨어요. 그래서 평균이 좀 올라간 것 뿐이긴 한데 보통 한 20대 중후반쯤에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비율이 남성이 54% 합격자 중에 여성이 이제 46% 거의 뭐 5대 5예요. 이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연령별 비율은 아무래도 20대가 압도적입니다. 75% 가까이가 20대고 30대가 25.5%,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40대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 40대가 거의 만 49세, 예, 한국 나이로 50세예요.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셨어요. 예, 그런 분이 올해 붙어가지고 굉장히 좀 축하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유예와 동차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예하고 동차의 의미는 다 아시죠? 유예는 1차를 붙고 이제 2차 공부만 해가지고 붙는 분들이 유예고 동차라고 하는 거는 그 해 1, 2차를 다 같이 시험 봐서 같이 붙어야 되는 걸 동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누가 유리하겠어요? 유예가 유리하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이제 유예가 조금 더 많게 나옵니다. 원래는 유예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동차 비율이 많이 올라온 편이고 그 다음에 4명은 저희가 설문지를 드렸는데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쑥스러웠는지 얘기를 왜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여러분들 시험 계획을 짤 때는 동차를 목표로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확률이 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여러분 유예로 하셔야 되고, 지금 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개별적으로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지금 고민이 뭐냐면 1차가 너무 임박해 있지 않냐? 지금 해봐야 1차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년, 내후년 동차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일단은 눈앞에 있는 시험이 1차잖아요. 그럼 일단 1차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붙든 떨어지든. 그렇게 해서 붙으면 땡큐고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내후년 동차를 하긴 해야 될 건데, 동차를 성공하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가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내년 이맘때 2차 공부를 쭉 해오다가 이제 1차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내가 1차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부실하다면 한 연말쯤 되면은 되게 불안해요. 1차 시험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회계학 하나도 모르겠는데 2차 공부는 또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2차도 잘 안 되고 있는데 1차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러면서 공부가 안 돼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 동차를 볼까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일단 여러분의 목표는 내년 1차 무조건 붙는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하셔야 돼요. 예, 할 수 있고, 네. 그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단기 합격반이라고 3개월 과정이 있는데, 뭐 이제 인강이 아니라 실강이죠. 근데 그 실강에서 한 30% 정도는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높은 거예요. 3개월 정도 공부해서 30% 정도 붙는다라는 건, 물론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한 분들의 한정된 얘기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수험 기간 이제 나오는데요. 24개월 미만이 13명이 있고, 진짜 열심히 했나? 머리가 좋을까요? 예. 그 다음에 36개월 미만이 20명. 그래서 올해도 장수생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여기 28명, 연두색이 48개월 미만, 그 다음에 30명 보라색이 48개월 이상 했다라는 분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평균이 내다 보니까 아까처럼 38개월이 나왔고, 밑에 보면 39개월이네. 밑에 보면은 최소 공부한 분이 15개월 만에 붙은 분도 있어요. 15개월. 예. 그 다음에 반면에 제일 오래 하신 분이 78개월. 이분은 진짜 박수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6년 넘게? 예. 관세사 시험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이 당시에는 지금과 과목도 다르고 좀 있었거든요. 예. 아무튼 이렇게 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동차생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동차생은 아무래도 좀 장수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공부해서 동차로 합격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내년 1차를 무조건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요거는 2차 시험 점수긴 한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2차 설명회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2차 그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모의고사 학원은 어디서 들었냐라고 물어본 건데, 70%가 이제 저희 학원을 수강했다고 나와 있고, 합격자 상위 30등 내 학원이 다 저희 80%가 저희 학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도 예전에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인강이 좋아요? 실강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뭐 강의는 다 똑같은 거니까 뭐 그냥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궁금해서 한번 통계를 뽑아봤어요. 올해 합격자들. 그래서 100% 인강만 들은 친구들이 60명이고, 학원 강의를 같이 그러니까 학원을 100% 들었던, 일단 학원을 들었던 분들이 35명이에요. 이것만 보면 온라인이 훨씬 더 합격률이 높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여기 모집단이에요. 저희가 온라인 이제 판매한 내역이 작년에 3,000 거의 800건이에요. 그러니까 3,800건 중에 60명이 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1.5%밖에 안 되고, 아무래도 실강을 듣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547명이긴 한데 547명 중에 35명이 붙은 거라 합격률이 6%예요. 그러면 인강을 듣는 분들보다 실강을 듣는 분들의 합격률이 5배가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래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저도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좀 게을러지고 싶고 왠지, 그죠? 그리고 자꾸 자기 편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요즘 뭐 인강 들어도 되고 굳이 왔다 갔다 시간 뺏기면서 실강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 집에서 인강 들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강이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죠. 왜냐하면 하고 나서 3시간 강의 듣고 왔다 갔다 뭐 1시간씩만 잡아도 5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3시간짜리 강의를 집에서 3시간 내지는 5시간 안에 끝내야 그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3시간짜리 인강을 3시간 만에 끝내요, 못 끝내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까똑 오면은 잠깐 멈추고 좀 보다가, 그죠? 본 김에 딴 것도 인스타 보다가 그냥 밖에서 엄마가 갑자기 야 뭐 좀 먹어라 그러면은
나가서 그거 먹다 보니까 나 혼자 산다 하고 있어. 기한만 뭐 먹다가 그럼 시간 후훅 지나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절대로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좀 바꾸기로 했어요, 전략을. 그래서 인강보다도 실강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라면 무조건 실강을 오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좀 명심하시면 좋겠고, 학교별 합격자 현황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올해 1등은 인하대입니다. 인하대에서 7명이나 배출을 했어요. 인하대 혹시 계세요? 없나요? 그 다음에 공동 2위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 2위가 중앙대예요. 중앙대 계세요? 6명이나 나왔고, 그 다음에 공동 3위죠. 5명씩 배출한 학교가 성균관대, 경희대, 부경대 이렇게 나왔고, 4명씩 배출한 학교가 고대, 한양대, 외대, 충남대, 숭실대, 홍익대도 한 3분 나왔고요. 그래서 매년 위에 있는 상위 학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으로 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좋은 학교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학교는 관세사를 별로 안 쳐준대요. 회계사, 세무사까지가 커트라인이래요. 그래서 합격하면 플랜카드 걸어주는. 그래서 관세사 합격해서 플랜카드 좀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관세사가 모임 이렇게 나오면 되게 서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걸어드리기도 해요. 말만 하라고. 그래서 고향에다가도 걸어준 적도 있어요. 자기네 저기 서울에서 공부하는 친구인데 집은 저기 고향 어딘데 자기네 마을 입구에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붙여줬더니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다고. 아무튼 합격만 하시면 저희가 다 그런 거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저희 1차 교수님들 소개를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저희는 1차는 과목별로 강사님들이 2분씩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샘플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런 인터넷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좀 맞는 선생님을 고르시면 돼요. 제가 누굴 추천해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관세법에 구민혜 간사님하고 임혜진 간사님 계시고, 무역영어 제가 담당하고 있고, 이제 유삼래 간사 이렇게 둘이 있고요. 그리고 회계학 내구소비세법을 이제 유지연 회계사가 2개를 다 같이 담당하고 있고, 김성수 세무사가 회계학, 그다음에 이경신 세무사가 내구소비세법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교수진은 관세법의 재가령군 관세사님, 그다음에 조천희 관세사님이 관세율표. 관세율표라는 과목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HS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애플이라고 하고, 일본 말로 뭐예요, 사과가? 있겠죠. 자, 중국어로도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 상품인데 나라마다 그 명칭이 다 다르게 쓰다 보면 그 자체가 행정 낭비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무역을 할 때 거래가 되는 모든 상품을 전 세계적으로 다 통일시켜서 표준화 시켜가지고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그래서 그 과목이 이제 관세율표라고 하고, 상품이 분류된 표에 이제 편의상 각 나라가 거기다가 세율을 다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세율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관세사가 제일 먼저 누가 고객이 와가지고 관세사님 이 레이저 포인터 좀 수입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관세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레이저 포인터의 이 관세율표 HS 코드를 제일 먼저 알아내야 돼요. 그걸 알아내야 관세율도 나오고 수출입 요령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관세평가는 김병수 관세사님이 담당하고 계신데, 그 관세라고 하는 게 종가세죠. 종가세라는 게 뭐냐면 가격에다 곱하기 세율을 곱하는 건데, 세율은 이제 WTO든 또는 FTA든 시장 개방되고 세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 쪽은 크게 이슈가 잘 안 되는데, 이제는 뭐가 이슈가 되느냐,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하는 가격 있죠. 그 가격을 그대로 믿어줄 거냐. 대부분 여러분 어때요? 세금을 낮추고 싶으니까 가격을 어떻게 신고할까요? 높이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다 어떻게 무슨 근거랑 이유를 대서든지 낮추겠죠. 그죠? 그럼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싸워야 되거든요. 관세청. 싸운다는 게 멱살 잡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야가 지금 관세에 굉장히 중요한 게 관세 평가 쪽이에요. 가격. 그래서 이 부분이 요즘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 실무는 강사님이 2분 계세요. 그래서 최권수 관세사님 계시고 최재순 관세사님 계시고, 그래서 2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 과목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관세사 1차 시험은 4과목이고, 관세법, 그 다음에 무역영어, 내구소비세법, 회계학이고,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시는 2교시로 나뉘어요. 80분 1교시 동안 관세법 40문제, 무역영어 40문제, 그 다음에 2교시 80분,
내국 소비세법 40문제, 회계학 40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한테 다 물어봤죠? 1차는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1차는 어떤 과목이 관건이다? 네, 회계학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회계학이 50% 이상이 회계학 꽈락으로 떨어져요. 꽈락은 40점을 못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네. 자, 1교시 관세법은 관세법이 있고 또 새끼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FTA 특례법이 또 있거든요. 여기 이제 합쳐져가지고 이제 관세법 개론이 돼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뭐 국제통상이나 무역학과 친구들은 다 있을 거예요. 무역영어 검정시험 자격이 다 있을 건데 그 시험하고는 완전 좀 패턴이 다릅니다. 국제협약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새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로 넘어가면 시험장 오래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1교시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다 풀만하고 쉽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떠들어요. 화장실에서도 막 떠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보고 나면 야 1번 몇 번이야? 아 2번이야? 아 나 3번 썼는데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막 시끌시끌해요. 아직은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2교시로 딱 넘어가서 내국소비세법도 그나마 괜찮죠. 예, 부가가치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이라는 게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들어보셨나요? 고가의 사치품이나 이런 것들 수입할 때 조금 더 얹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개별소비세. 옛날에 특별소비세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세. 그러니까 수입되는 화물에 관세만 붙는 게 아니라 모든 화물을 일단 부가세가 기본적으로 붙는 거고요. 만약 그게 고가품이다 그러면 또 개별소비세가 또 붙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술이다 그러면 또 주세 또 붙고, 이런 게 다 부과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회계학이고, 회계학은 여러분들 보통 중급 회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회계가 30문제, 원가회계가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회계학을 대부분 한 15에서 20문제는 문제도 못 보고 그냥 OMR 카드에 한 번으로 민대요. 실제로. 예, 그렇게 어렵대요. 공부를 해도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회계사나 세무사는 1차도 한 1년 가까이 공부하잖아요. 관세사 회계하기 쉽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서 이상한 소문이 자꾸 돌죠. 관세사 1차는 3개월만 하면 돼.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 있죠. 되게 쉬워 1차 4개월만 하면 돼. 3개월 그런 애들이 있으면 명칠한테 때리세요. 예, 다 뻥이에요. 예. 그렇게 3개월 안에 어떻게 그렇게 긴 기간 공부해야 되는 회계학을 3개월 안에 어떻게 끝내요? 천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학이 꽈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얻는 정보,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 내지는 지나가면서 누군가 약간 군대 갔다 온 예비역 형들이 군대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말처럼 지들도 1차 공부할 땐 되게 힘들었으면서 2차 공부하고 있을 때는 옛날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자꾸 그게 1차는 3개월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한 4, 5개월 이상은 자꾸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회계학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교시가 딱 끝나면 1교시 끝날 때와 다르게 학생들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방 싸고 갑니다. 예, 그래서 합격 불합격 여부는 그 시험 본 날 바로 알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해요. 그날 오후에 바로 가답안이 나와요. 예, 답안지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약간 시험은 있고 놀고 싶은데 수험생은, 근데 그날 오후에 문자가 다 와요. 가답안 나왔음. 아씨. 예, 그럼 이제 채점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내가 장담을 못 하느냐? 내가 회계학을 2번으로 밀었냐, 3번으로 밀었냐에 따라 그 순간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와도 자기의 합격 불합격을 확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학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일단 많은 시간을 회계학에 좀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부터 수업을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한 가지 명심하실 게 나머지 과목은 그냥 기본 이론을 들으시면 돼요. 그냥 오시면 되는데 회계학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무료 강의란에 보면 회계 원리가 있어요. 그걸 무조건 꼭 듣고 회계학 기본 이론을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그거 안 들으시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 이론을. 자, 그래서 올해 1차 시험 통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758명이 접수했는데 응시하러 온 친구들은 2,087명, 노쇼가 꽤 많았고 이 중에서 합격한 분들이 이제 623명이고 합격률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1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1교시에 2,087명.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1교시에 2,087명이고 2교시에는 2,072명이죠.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 15명은 집에 간 거예요. 가방 싸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막상 이런 시험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되게 좀 어수선해요. 1차 같은 경우는. 예. 중간에 막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 과목은 역시 4과목입니다. 4과목인데 1차는 객관식이지만 2차는
여긴 없나? 예, 서술 시험이에요. 뭐 논술 시험하고는 좀 다르죠. 논술은 자기의 생각을 주장을 쓰는 거지만 서술 시험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듯이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이제 거기다 쓰는 거니까 서술에 가깝죠. 그래서 답안지가 22줄짜리가 16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교시 80분, 2교시 80분 해가지고 총 4교시를 시험을 봐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 뭔가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데 그 답안지를 제가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요게 한 과목당 써내는 답안지예요. 보통 고시 답안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뭐 연습지라는 게 나오죠. 연습지가 뭐냐면 그 이게 50점짜리 서술형이 한 문제가 나오고 약술형 10점짜리가 5문제가 나오는데 그 서술형 50점짜리는 거의 소논문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논문.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슨 일기나 소설 쓰듯이 막 쓰는 게 아니라 목차랑 체계를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써야 돼요. 전체적인 구성이 맞게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문제를 보면은 여기다가 목차 먼저 정리를 해놓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습장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장이 꽤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 정도, 그러니까 22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22줄짜리 답안지가 총 몇 페이지? 16페이지니까 꽤 양이 많죠. 예.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기말 중간 볼 때 좀 긴 종이로 쓰잖아요. 그거 앞뒤로 꽉 채우는 친구들도 잘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걸 60분 정도 1시간 해보나? 60분 해보나? 50분 해보나? 근데 80분 안에 이걸 꽉 채우는 건 이걸 꽉 채우는 건 기본이고요. 이거 2권씩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2차 공부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느냐, 툭 치면은 그냥 나와요. 관세법의 모든 조문이 그냥 수수수수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가운데 손가락이 좀 그렇긴 한데 여기 볼펜 잡는데 여기 틀어진 거 보이세요? 다 직업병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종일 쓰다 보면 처음에는 어깨 팔뚝 힘으로 씁니다. 이렇게 힘 빼고 쓰는데 한 2교시 끝나고 3교시쯤 가잖아요. 이때쯤 되면 힘들어요. 사람이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팔에 힘도 빠지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글씨를 써야 되는데 팔에 힘이 빠지면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손가락이 아파요.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놈이 쓰고 있으니까 질 수 없으니까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여기 손톱인 여기가 조금씩 뒤틀렸어요. 다. 그래서 2차 공부는 마지막쯤 되면은 아침에 이제 개봉한 볼펜을 그날 저녁이면 다 써요. 볼펜 한 자루를 하루에 다 써요. 그 정도 양으로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겠지만 공부를 한 1년 이상 해보시면 여러분이 그 레벨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1교시 관세법,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과목이 다른 게 나오죠. 아까 1차에는 관세법에 뭐가 있었습니까? FTA 특례법이 있었는데 FTA, 지금은 이제 FTA 특례법은 빠지고 2차에는 환급 특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는 관세율표 상품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드, 그 다음에 3교시 점심 먹고, 여러분 이것도 물어보던데 2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인데요. 밖에 나가서 먹어도 돼요. 예, 도시락 싸와도 되고,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교시가 이제 관세평가고, 무역실무가 이제 4교시고. 그래서 무역실무도 4과목이 나오는데, 그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과목도 이제 무역실무에 편입이 돼가지고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교시 동안 시험을 보고 나시면은 거의 5시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쓰기 시작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 그게 이제 2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대비 전략 및 커리큘럼 소개라고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월 17일부터 시험을 접수하는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이 내년에 1차를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후년에 2차만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상당수가 어떤 분들이 2차 시험 접수는 따로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접수를 못하는 분들이 매년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내년에 1차를 보시든 1차 합격하고 내후년에 2차 시험을 치르시든 원서 접수 기간은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추가 원서 접수 기간을 올해 처음으로 또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수만 했다가 취소 환불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학교를 빌릴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접수한 인원만큼 학교를 빌려놨는데 이걸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냥 생돈이 나가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 접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은 3월 28일이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4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이제 공부 관련된 말씀을 간단히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 공부를 지금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과목별로 강사님들이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는 다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일단은 책 사서 공부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할지는 강사님 다 얘기해 주니까 그거 고민한다고 시간 보내지 말고, 일단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고시 공부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내년 3월을 목표로 할 거냐 아니면은 내후년을 목표로 할 거냐, 이것부터 정해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들은 학원을 다녀본 게 고등학교 때 수능 학원 뭐 이런 게 대부분 전부라, 대부분 거기는 딱 시즌이 정해져 있잖아요. 매년 새 학기에 학생들 모아가지고 수능 볼 때까지 쭉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고시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도 다르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틀에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자기의 목표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내년에 일단 3월 합격을 목표로 하고 내후년에 7월 합격, 2차 합격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은 내년 3월부터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월별, 주기별 학습 진도를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고시에서는 회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회독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훑어보는 거를 훑어본다고 좀 그러나? 한 번 다 보는 걸 회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1차 같은 경우 최소 제가 볼 때는 한 3회독은 해야 돼요. 여러분 1000페이지짜리 책을 혼자서 3번 돌려보신 적 있어요? 없죠. 해야 돼요. 해야 되고 2차 같은 경우는 최소 10회독 정도는 하고 별도로 서브노트나 이런 거 요약본을 하나 만들어서 그건 거의 100회독 가까이 돌려요. 그러면 이제 거의 외워지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술술 쓰게 되는 건데, 자, 이걸 회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 시작을 해서 시험 전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볼 때 3회독은 좀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고 최소 2회독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1회독을 언제까지 끊을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해놓고 나면은 매일 내가 어느 정도 분량을 공부해야 될지가 다 나오겠죠. 간단하게 그냥 나누면. 그렇게 해서 그날 그 할당량을 다 끝내는 게 그 공부의 끝이에요. 고시 공부는 시간으로 정하면 안 돼요. 공부 양으로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 내가 할 거 다 하고 자면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12시, 1시쯤 주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사 공부가 뭐 얼마나 어려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한대요.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그 정도로 공부하면 된대요. 고등학교 때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예. 자, 서울대가 혹시 있나?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진도를 다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2차 얘기긴 한데 2차 공부에서는 단계별로 뭔가 아웃풋이 좀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차는 객관식 공부니까 그냥 책 보고 문제 풀어보고 하면 되는데 2차는 이게 서술 시험이잖아요. 그럼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볼 수가 없어요. 점점점 이거를 압축해가지고 중요한 거 위주로만 무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막히지 않고 쓸 수가 있거든요. 거의 외워가지고 책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서브 노트가 됐든 뭐 목차 노트가 됐든 사람마다 방식은 다르겠지만 요약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차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단계별 목표에 따라서 세부 일정, 하루, 그 다음에 주간 일정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과목 공부하지? 라고 고민하시면 안 되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봐야 될 과목, 그 다음에 양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학교 시간표처럼 일주일 시간표가 딱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혹시 뭐 따로 궁금하면 이따가 또 다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오프라인을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은 단기 합격반이라고 이제 유일하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는 단기 합격반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기본 이론 2달, 문제풀이 2달, 4달 과정인데 상황상 지금 내가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는 죽어도 또 실강을 들어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억지로 만든 반이에요. 3개월 해가지고 한번 죽어보자, 같이 죽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의외로 저는 사실은 여기에 처음 이 반을 만들 때 많은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합격을 해요. 30%가.
그래서 계속 좀 가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을 이미 들으신 분들은 1, 2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반이 별도로 또 오프라인 개강이 되고요. 그래서 1차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고 3월 달은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단격 합격반을 들으시면 그냥 끝나고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까지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여유가. 기본 이론하고 문풀만 일단은 소화하는 걸 목표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본 이론을 잘 못 끝냈고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 문풀하고 모의고사 중에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일단은 문풀이에요, 여러분. 문풀이 지금까지 했던 기출문제 풀이를 쭉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들으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문제풀이까지 한 분들이 듣는 게 좋고, 기본 이론 겨우 끝내신 분들은 무조건 문풀 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3개월간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뭐 크게 제안해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인강 듣는 분들은 지금 뭐 패스클럽 뭐 이런 거 들으시면 될 거고요. 지금 이거는 오프라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없나요? 쑥스러워서 그런 거. 예. 네. 저희가 주말반은 따로 없습니다. 예. 수강생이 많고 뭐 이러면 또 강사님들이 전업 강사고 하면 다양한 커리가 나올 수 있는데, 관세사는 수험생도 많지 않고 또 전업 강사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강사 편의적인 시간표입니다. 예, 네. 예, 예. 3월까지 쭉 가는 거예요. 예, 예.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하지만 네. 안 겹치나요? 안 겹친답니다. 두 개를 같이 들으시려고요? 아니에요. 단기 합격반,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단기 합격반을 들으셔야 돼요. 예, 거기에 문풀이 같이 있긴 해요. 네. 네. 아, 예. 어. 오, 부럽다. 네. 그럼요, 할 수 있죠. 그 수강 접수 이거는 좀 이따가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전 관세사잖아요. 선생님이잖아요. 질문을 그잖아요, 여러분. 관세사 보기 어려운데 관세사한테 접수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따가 접수와 관련된 건 따로 직원분이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그걸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관세사나 강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관세사 하면 얼마 벌어요? 뭐 이런 질문도 괜찮고, 관세사가 정말 술을 많이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 관세사한테 해야 될 질문. 예. 접수 얘기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예. 예, 예. 예. 앞부분이 먼저 들었어. 예. 중국어. 예. 일단은 법인에서 관세사를 채용을 할 때 이왕이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자 주의가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외국어를 실무에서 많이 써먹냐는 글쎄. 외국계 기업이라도 직원은 다 한국 직원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같은 거로. 근데 잘하면 언젠가는 써먹을 일이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어를 많이 쓸 수 있는 법인은 큰 법인에 해당돼요. 큰 법인에. 그래서 큰 법인들이 주로 외국계 기업 거를 많이 따오고, 가끔 이제 그 외국의 임원분들이 관세사 불러가지고 좀 PT 좀 시켜라. 그러면 이제 영어로 관세법 뭐 이런 걸 막 PT를 해야 될 일이 생겨요. 중국어나. 예. 근데 중국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뒷분. 격주로 6일 근무한다고? 회사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 관세사가 여러분들 업무가 되게 다양해요. 통관 업무를 하는 분이 계시고, 아까처럼 심사 컨설팅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서마다 일의 성격이 너무 달라. 통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상대로 지금 관을 상대로 접수해주고 신청하고 하는 거잖아요. 6시 끝나서 세관 공무원들 퇴근하시면 이 관세사도 같이 퇴근하는 거예요.
네. 반면에 심사나 뭐 어떤 그런 쟁송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개념이거든요. 한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딱 기간을 정해놓고 뭔가 하는 건데 뭐 나중에 사회생활 해보면 알 거야. 뭐 프로젝트 시작했다 그러면은 처음엔 좀 널널해요. 뭐 이러다가 좀 있으면 중간 보고야. 그럼 큰일 났다 싶어서 일주일 동안 밤새요. 우악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한숨 돌렸다가 좀 널널하게 있다가 또 최종 보고다 그러면 또 한 일주일 밤새요. 그러니까 일이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근데 6일 출근하는 게 왜 싫어서? 그런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전문직이라는 거를 단순히 월급 받는 어떤 직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월급을 받고 뭐 일을 하겠지만 전문직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계속 월급 받고 살려고 따는 거야?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예, 여러분들 의사가 되는 분들이 종합병원에서 계속 그냥 힘들게 응급실 다니면서 월급 받고 그냥 일하려고 의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최종 목표 뭐예요? 개인 병원 내는 거 아닐까? 예, 그래서 그거 보고 개고생하고 있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로펌에 가가지고 계속 월급 받아가면서 이렇게 다니는 걸 꿈으로 할까? 최종 목표가? 그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개인 이름 내고 변호사가 되든가 사무소를 내든가 아니면 법무법인의 어느 임원을 차지한다든가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전문직은. 여러분 월급쟁이는 나이 먹으면 다 잘려요. 변호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늙으면 글씨도 안 보이고 맨날 줄고 앉아 있는데 어느 월급 주는 사람이 좋아해 그거를. 안 잘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뭔가 내 영역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개업이라는 게 꼭 개인 사무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쉐어하는 입장이 되면 그게 다 개업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럴 기회가 많은 게 전문직이에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일반 제가 지금 올해 이제 나이 또 먹는구나. 내년 되면 이제 47인데 제 친구들 대기업 다니고 은행 다니는 친구들 39부터 잘리기 시작했어. 회사만 들어가면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야, 아니야. 예, 회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젊을 때는 뭐 연봉 많이 줘가면서 쭉쭉 빨아먹고 10년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아파트 할부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애가 아빠 뭐 사줘 뭐 사줘 막 이렇게 막 이럴 나이잖아요. 40살이면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랑 말랑. 근데 나가래요. 그동안 수고하셨대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동네 가서 닭 튀길 거야? 집에 가서 한번 봐봐. 치킨집이 몇 개가 되나 골목길에. 이해되셨어요? 예, 전문직을 할 거면 최소한 60, 70이 됐을 때도 내가 무엇을 할 거란 목표가 명확해야 돼.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들어왔다? 그러면은 월급쟁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전문직이 됐으면 뭔가 있을 줄 아는데 뭐가 있어 전문직이? 여러분 관세사 시험에 딱 합격을 하면 그게 전문가인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운전면허 오늘 나왔어요 제가. 그럼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관세사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건 너는 이제 관세사 업무를 할 수 있어 라는 거지 이 사람이 관세 전문가야 라는 뜻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생각하고 좀 목표를 크게 갖고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생각 하지 마.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 해도 해야 돼.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저도 그랬지만 어디 출장 나갔다가 5시인데 대충 눈치 봐가지고 직퇴하는 게 개꿀이야. 아싸 오늘 1시간 벌었어 이러고 집에 막 얼마나 통쾌하고 신난 줄 알아?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시간이 남으면 집에 안 가고 전화를 다 돌려요. 알고 있는 세관 공무원들 그 다음에 관세사들 아니면 화주들 해가지고 계속 만나요. 그게 영업이에요. 딴 게 영업이 아니라. 그리고 초중고 대학교 동창회 다 나가요. 종교 있어요? 종교?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 높은 사람들 많이 다닌다는 교회 알아내가지고 계속 열심히 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영업이야. 그렇게 해서 나의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놓고 그 안에서 이제 뭔가 만들어가는 게 그거기 때문에 영업이 뭐 자동차 영업처럼 뭐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팜플렛 나눠주는 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직으로 성공하려면 딴 거 없어요. 그거예요. 자기 시간이 오히려 더 없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그게 나중에 40대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회사가 잘릴 나이에 전문직은 그 40대 흔히 말하는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지? 그거 바라보고 전문직 하는 거지 당장 취업하고 월급 좀 많이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다 머슴이에요 여러분. 머슴 근성 버려요. 내가 월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월급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20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뭐 체력도 좋고 내가 우리 부장님보다 훨씬 더 PC도 잘 만지고 오피스도 훨씬 잘하는데 여러분이 40이 됐을 때 지금 초딩들보다 그거 잘할 자신 있어? 여러분이 40 됐을 때 지금 초딩들보다 영어도 더 잘하고 걔네보다 IT를 더 잘할 자신 있냐고. 40대의 업무 능력은 그 오피스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40대는 40대에 맞는 업무 능력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그거예요. 관리라든가 영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아, 하세요. 예. 3천 초반인데도 있고 3천 중반 정도? 근데 원래 급여를 여러분들 공개 안 해요. 그래서 다 카드라긴 한데 한 몇 년 전에 그 친구는 저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30 몇 기인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동기들 연봉을 다 조사해 가지고 올려버린 거야. 공개적인 카페에. 그러면 안 돼. 네. 왜냐면 다 비밀 계약하고 다 서약을 한 건데. 근데 그때 당시 기준이 지금도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올랐어요. 한 3천 중반 서울 기준으로. 근데 초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회사는 진급을 해야 월급이 올라요. 승진을 해야. 근데 관세사는 사실 다 관세사지 뭐 대리 과장 부장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당 가면 가끔 붙어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성서 구절 끝은 창대하리라. 예, 그래서 초봉은 그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 5년, 7년, 8년, 10년 차가 되면 동기들의 임금 격차가 확 벌어져요. 그건 무슨 의미인 줄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전문직은.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일반 뭐 회사원하고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꼭 그거 명심하세요. 일반 회사 들어갈 때는 스펙이 중요하죠. 내가 무슨 대학 나오고 토익이 몇 점이고 뭐가 능력이 있고. 왜냐하면 나를 어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을 뽑는데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어필을 해야 되고, 뽑는 입장에서도 다 모르니까 그 스펙 갖고 일단은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전문직은 그게 아니에요. 한 두세 명 뽑는데 5명 면접 보러 와요. 그러면 심층 면접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직원한테, 관세사한테 돈을 많이 준 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직원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많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편의점 알바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 치면 걔는 하버드 대학 나왔으니까 시급 2만 원 줘야 돼요? 스펙 좋으니까? 아니죠. 하는 일의 부가가치에 따라서 자기 몸값이 정해지는 거지 스펙에 따라서 몸값이 정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회사에 연봉을 5천을 요구할 거면 내가 최소 회사에 1억을 벌어다 줘야 내 밥값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한테 인건비도 주지만 회사에서 내 사대보험도 나눠주고 내가 회사에서 쓰는 전기료, 통신료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 그런 거 다 합치면 내가 회사에서 1억을 갖다 벌어주면 내가 5천을 받아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대기업들은 그 이상을 뽑아먹을 시스템이 돼 있어요. 빨대 꽂아가지고 쭉쭉 빨아먹을 준비가 돼 있어서 연봉을 많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40대면 빠이빠이 하는 거고. 근데 전문직은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요? 연봉이 작아서? 그럼 하지 마요. 연봉 보고 할 거면 관세사 하지 마요. 예. 질문. 여행을 많이 가세요, 그냥. 여행을 많이 가세요. 관세사는 국내 통관을 하는 거지 외국 나가서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여행을 많이 가세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대기업 중에 이제 이것도 되게 슬픈 얘기긴 한데, 이제 여러분 나프타라고 많이 들어봤죠? 나프타가 뭐야? 북미. FTA인데 그 앞에 NA만 붙었잖아요. FTA인데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끼리 FTA를 한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 삼성이니 LG니 뭐 이런 대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싼 노동력과 그런 걸 해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 관세 없이 들어가서 많이 팔려고. 그래서 LG전자금 막 멕시코에 투자를 해놨는데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 할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벽쳐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프타도 다 깨진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거기 엄청나게 투자했던 기업들이 지금 좀 그래요. 근데 그렇게 LG전자가 거기에 가면서 이제 관세 환급이라든가 FTA라든가 이런 거 전문가가 좀 필요하니까 그 관련된 주 거래 관세법인에 관세사를 한 명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대. 그런 경우는 있죠. 근데 관세사가 보통 파견되는 나라들은 선진국이 아니야.
멕시코 가고 싶어요?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예.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외국을 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관세사들은 그냥 여행을 많이 가세요. 돈 많이 벌어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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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원래는 예전에는 회계법인에서 그 FTA 컨설팅을 위해서 관세사를 뽑았어요. 회계법인 직접 뽑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냥 관세사는, 여러분 회계법인은 회계사를 위한 곳이에요, 관세사를 위한 곳이에요? 회계사죠. 회계사가 관세사를 볼 땐 약간 또 밑으로 보거든요. 그땐 약간은 뭐 일본 말이긴 하지만 시다 개념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회계법인에서 별도로 관세법인을 또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관세사법에 약간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새로 채용은 요즘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건 나중에 합격했을 때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별도 법인을 만들긴 했어요. 근데 지금 다 서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변호사도 관세사를 자꾸 넘보고 회계사도 관세사형을 넘보고, 얼마 전에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업 하다가 고소당한 거 아시죠? 몰라? 변호사들이 로스쿨로 바뀌면서 매년 막 1,000명, 막 2,000명씩 막 변호사가 나오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모여서 무슨 토지 무슨 상담 전문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긴 했는데 결국은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가 고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뽑긴 뽑아요. 네. 또 질문. 앞에 예. 네. 갑질이 심한지.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 일을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쪽에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할 거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막 물건 내던지고 욕하고 그런 갑질은 요즘엔 없죠. 요즘은 없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많이 빼가려고 하죠. 많은 걸 요구하고 바빠 죽겠는데 맨날 불러서 뭐 하라고 시키고, 예, 그런 것들은 이쪽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관세사들은 바쁘니까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얘기를 하면 거부는 또 못하니까요. 근데 그런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영화에 너무 빠지지 마. 예, 그런 갑질은 예, 그 뭐 저기 한진 뭐 이런 데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대기업들을 상대하는 곳에서는 그 대부분 또 입찰제로 거래처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뭐 술로 영업한다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사실은. 예,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질문 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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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저는 1차 때 죄송한데 벌써 공부한 게 20년이 넘어서 가물가물한데요. 그 1차 때는 제가 공부한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때는 회계학이 없어서 저도 여러분 입장이었겠죠.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20대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먹고 살지 막 이러고 살다가 관세사라는 걸 우연히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차 때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정신 공부했고 2차 공부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들 재수없다고 하는데 그 제가 처음으로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부가 재밌구나라고 느껴본 게 2차 공부할 때였어요. 그거 봐, 표정 봐, 이거 봐. 표정 봐. 제가 원래 공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었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당구 좋아하고 대학교 때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 관세사 공부라는 걸 딱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겠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 1편 2편 보다가 이제 잘 시간인데 그 2편 마지막에 예고편 보면 못 봐야 되나 막 고민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 보죠. 저가 그랬어요. 공부할 때 이거 앞에서 공부했던 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단원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결론이 이게 내 생각이 맞지 않을까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뒤에까지 공부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슬럼프는 딱히 없었긴 했는데 그냥 가끔 공부하기 싫은 날이 하루 있었어요. 뭐 힘들다기보다 그냥 하기 싫은 날. 그런 날은 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놀았어요.
아무것도 그냥 놀았는데 놀다 보면 오후쯤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뭐가 확 밀려와요. 오후쯤에 해 떨어질 때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랬는데 그 슬럼프가 왜 오냐면 일단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절박하다고. 다 절박하죠. 절박한데 그 절박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되게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고 시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취업도 안 되고 뭐 되게 험난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 어떤 절박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절박함만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그런 슬럼프가 와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은 관세사는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 안 그래? 꼭 관세사가 돼야 되는 거야? 대부분 아니거든. 공무원도 되면 좋고 뭐 대기업 곧 취업하면 좋고 공사도 되면 좋고 대부분 그런 마인드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로 고시에 뛰어들면 망하는 거예요. 왜? 고시 공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인스타 보면 친구 뭐 공무원 시험 좋겠다 씨. 어디 붙고 뭐 여행 갈 때 씨발 나도 좋겠다 씨. 그럼 나는 혼자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슬럼프가 오는 거고 첫 번째는 그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관세사가 왜 내가 관세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없으면 고시 공부 뛰어들면 안 돼요. 절대로 관세사라는 직업에 절박한 친구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 친구들이 있어요. 관세사 무조건 난 관세사 딴 건 필요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슬럼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공부를 왜 힘든 일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이유가 있거든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게 슬럼프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슬럼프는 뭐냐면 2차 공부 때 슬럼프가 많이 오는데 공부라는 게 절차가 있잖아요. 일단 내가 공부하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걸 내가 써야 되니까 외워야 되고 이게 절차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답안지에 대한 그게 꽂혀가지고 무조건 이걸 답안지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부 시작부터 외워요 그냥. 여러분 1년 동안 계속 책을 외우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겹지 않을까요? 공부가 하다 보면 이건 이 뜻이었구나 이건 이거였구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외워. 그러다 보면 그런 공부는 6개월이 한계예요. 6개월부터 이제 슬럼프가 와요. 이해되셨죠? 이해가 기반이 되지 않는 암기는 절대로 성립이 될 수가 없죠. 뜻도 모르고 어떻게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쯤 돼가지고 이제 슬럼프가 또 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후자는 일단은 공부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전자는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세사는 그 공부 이런 뛰어들 때 시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거는 관세사라는 직업이에요. 90명 합격하잖아요. 1년 안에 10명 정도가 그냥 없어져요. 동기들하고 연락도 끊기고. 그럼 그 친구들은 관세사 업계를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1년도 안 돼서.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힘들게 아까 38개월 공부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관세사 업계를 떠났다라면 여러분은 아마 90명이면 다 그 후로도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동화책처럼 해피엔딩인 것 같죠? 아니야. 그런 친구들이 관세사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전문직 뭔가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돈 많이 받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막 이럴 줄 알았나 봐. 그리고 세관 공무원들이 얼마나 관세사 무시하는데 특히 신입 관세사들. 당연히 신입 관세사들 모르죠. 남자분들 딱 이등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등병 다 알잖아 어떤지. 이등병 느낌으로 딱 서울세관 가서 어리버리 막 하는데 지나가는 세관 공무원 아저씨들이 이래. 요즘 관세사 시험은 어떻게 하길래 저런 애들이 뽑히나 이러면서 지나가. 그럴 거 아니야. 그분들이 20년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참고 이겨내야 돼. 아무튼 그런 거 다 겪어야 되는데 나는 관세사인데 왜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직업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너무 길어졌는데. 네. 영업은 일단은 젊을 때는요 회사에서 영업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시키는 일이나 잘해 이런 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회사를 다녀도 돼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 2년차 3년차 되다 보면
이제 대충 업계가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할 테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리 친구라도 10년 만에 연락해가지고 안녕, 나 기억하지, 물량 좀 줘, 이러면 누가 줘요? 안 주지? 무슨 얘기 됐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쭉 하는 게 영업인 거고, 또 하나가 뭐였지? 출장은 통관을 주로 하는 분들은 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컨설팅을 한다, 뭐 AO나 FTA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장이 전국에 몇 개가 있어요. 본사 사무실도 있고, 그럼 거기를 다 다녀요. 그래서 출장을 정말 많이 다니는 게 또 컨설팅 쪽이긴 해요.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힘들어요. 아무튼 업무는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큰 법인들은 거기를 다 로테이션을 다 돌려요. 예, 돌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랑 정말 맞는 분야가 있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시면 돼요. 그럼 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지. 관세사도 여러분 일반 관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분야의 업계에서 이 분야 하면 그 관세사가 제일 잘 알아. 막 이런 게 되면 정말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와요, 나를.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 먼 얘기긴 하지만, 자 마지막 하나만 받고 우리 이것도 해야 돼요. 이거 추첨. 그래요. 2명 할게요. 자 앞에 분 먼저. 예. 네. 한 중3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왜요? 중3 정도의 그거면 돼요. 독해 능력만 되면. 예. 여러분 무역 영어는요. 그 영어를 잘하면 조금은 뭐 유리하겠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된 책을 보면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전공 서적을 보면 여러분 다 아냐고. 그거랑 똑같아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배경 지식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실무 공부만 잘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져요. 됐죠? 네, 뒤에 분. 예. 그 여러분 고시 공부는요. 그 공부량의 싸움이에요. 공부량. 누가 공부 많이 했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공부 방법, 효율적인 방법 그런 거 개뿔 없어요. 책 10번 본 놈을 3번 본 놈이 못 이겨요. 그걸 어떻게 방법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걸 이기겠어? 안 돼, 그거는. 아예 걔가 천재거나. 무슨 이해되셨죠? 그러면 직장인들은 공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전업수험생을 어떻게 이겨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뭐 회사를 다 그만두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만두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래요. 1차 합격하면 이직한다 생각하고 1년만 바짝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봤으니까 스스로 이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한테 어떤 이제 변명거리도 없고 열심히 해봤는데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1년만 딱 하고 그냥 다른 데 이직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길게 보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회사 생활 해봤지만 회사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더 바빠. 시간이 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다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끔 보면 회사 다니면서 5년 만에 6년 만에 붙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90명 중에 한두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건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긴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공부 무조건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고시공부예요. 예, 얄팍한 시험들은 방법이나 요령이 통해요. 얄팍한 시험들은. 근데 이런 고시 공부는요. 무조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겨요. 그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 자,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저희가 경품을 좀 드려요.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일단은 HS 미니 한깁장을 3명을 드리고 요건데 지금 2차 공부를 하시진 않더라도 갖고 계시면 나중에 쏠쏠하실 거고 한번 보세요. 네, 요거 갖고 계시면 되고 요걸 3분 뽑을 거고 독서실 이용권 2분, 단기 합격반 30% 2분, 50% 할인 50%. 예, 엄마한테 다 돈 받아내서요. 반 딱 알죠? 예. 자, 먼저 HS 암기장 3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어디 있지? 내강의실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그 접수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번호를 불러드릴 거예요. 내강의실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내가 참여한 이벤트 있습니다. 오늘 그 접수 번호 있으시죠? 다들 확인하셨죠? 그 번호가 추천 번호입니다.
됐습니까? 자, HS 미니 암기장 0063. 아,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 먼저 뽑히는 게 안 좋은 것 같죠, 그죠? 0098. 98번 0098. 안 계신가요? 자, 0105. 0105. 네. 축하드리고요. 0064. 0064. 64예요? 손을 들어. 왜 손을 안 들고 왜? 아, 이거 뽑혀서 불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독서실 1개월 이용권 두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원 내에 독서실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자, 0102. 아, 네. 이분은 독서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실 두 번째 0106. 0106. 네. 독서실이 왜 3명이지? 30%도 3개인데? 네. 자, 이제 수강료 30% 할인 두 번 뽑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돈이 되네요. 짭짤하네요. 네. 자, 0009번. 9번. 네. 축하드립니다. 자, 30% 두 번째 분 0113. 113번. 아, 예. 축하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50% 할인권. 예,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뽑는 거는 여기서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손 들어 보세요. 멀리서 왔다. 없어요? 아까 질문하신 분 어디 뭐 부산 경남뿐 아니었어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예. 멀리서 왔다. 아니 고향이라도. 고향이 어딘데요? 예. 아, 대구. 앞에 분은 대전은 좀 그러지 않요? 예. 대구가 있는. 자, 멀리서 왔다. 어디예요? 아, 부산이에요. 그러면 부산 학생이 스톱을 해주시면 돼요. 널 준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예. 스톱. 예. 본인 거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 끝에 자리가 5번. 자, 0115. 처음이야 이거. 아, 진짜? 오, 그러네요. 축하해요. 누가 보면 짠 줄 알겠다. 처음이야 진짜. 예, 수고하셨고요. 그 접수와 관련된 거는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요. 또 추가로 저한테 물어볼 게 있으면 옆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